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의 노력, 그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재갈성 연구전략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전전력연구원 재갈성입니다. 예, 이번 여름에 아마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더위가 굉장히 좀 매서웠습니다. 지금은 좀 꺾인 느낌이 네. 들기도 했고요. 근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지금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힘들 정도로 더운 것,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말에 캐나다, 미국 서부에 최고온도 50도까지 올라갔고요. 유럽에도 모스크바에 35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네. 게다가 건조한 날씨까지 합쳐져 가지고 미국 서부, 남유럽, 시베리아까지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한 4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최근에는 중국이나 유럽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런 현상들을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이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0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한 1.2도씨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2도씩 정도가 올라간다면 이런 이상기후가 10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기후학자들은 이 온도가 섭씨 한 1.5도씨로 증가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기후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 온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1.5도씨까지 도달하는 시기를 예전에는 한 2050년경으로 봤는데요. 네. 최근 분석으로는 한 2040년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지고 기후온난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임계 온도라고 정의된 1.5도가 증가하는 그 도달 시기가 2040년이라고 하면 지금 20년도 채 남지 않았기 예. 때문에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포함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말은 들어봤지만 사실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그 말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남아있는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제로로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탄소 중립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이행 계획을 막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한 7억 톤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 24.4%까지 되는 약 한 1억 7천만 톤을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한 121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고요. 네. 계속 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주요 선진국 한 9개국가에서는 이미 입법화까지 하겠다라고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자, 그럼 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탄소를 줄이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보다는 탄소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사용한다거나 공장이나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적게 사용하거나 네.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를 바꾸는 방법 등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탄소 배출 아예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네. 전력 분야를 예를 든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 날씨에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의 변화가 좀 큰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다른 안정적인 발전 방법인 수력이나 원자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받쳐줘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바꾸는 것도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방법일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대기 중으로 나오는 탄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잡아가지고 땅 속에 묻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거거든요. 아. 요거를 이제 탄소 포집, 뭐 활용 저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네. 뭐 줄여가지고 영어로 CCU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에서도 국내 환경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CCUS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탄소를 없애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소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탄소가 적게 나오는 뭐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일상생활에서 좀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노력들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네. 세 번째로 언급해 주신 이 탄소를 잡아서 땅속에 묻거나 없애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계시는 전력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탄소 포집을 위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발전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데서 뭐 굴뚝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육지나 바다에 같은 땅 밑에 저장하거나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꿔 활용하는 건데요. 국제기구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탄소 저감할 수 있는 게 약 한 15% 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전력연구원에서는 한 2000년 초부터 액체나 고체 형태의 탄소 포집 물질을 개발을 해서 발전소에서 배기가스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습식이나 건식 방법으로 잡아내어 가지고 그런 연구를 했고요. 네네. 현재 뭐 국내 최대 규모인 한 10메가와트급 이산화탄소 포집 시험 설비를 보령하고 하동에 있는 발전소에 직접 설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10메가와트 정도라면 하루에 이산화탄소를 한 200톤 정도를 뽑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네네. 예. 자, 그 이산화탄소를 지금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제 다른 유용한 물질로 이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메탄가스나 메탄올 같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료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가정용 세제나 빵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베이킹 소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알죠. 그런 이제 중탄산 소다라는 물질로 바꾸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중탄산 소다는 이제 국내에서 연간 한 20만 톤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바꿔가지고 활용한다면 수입 대체 효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를 만들 때 이제 넣는 탄산으로도 쓸 수 있고요. 온실가스 이제 온실에 이제 보면 이제 식물 재배용으로도 CO2를 씁니다. 네. 그런 데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 이제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뭐 이 플라스틱이나 비료,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벌써 이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저희 전력연구원에서는 이제 10kW급의 이제 중탄산 소다, 베이킹 소다를 생산하는 기술과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 기업하고 같이 이제 성능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탄소를 이제 메탄가스로 바꾸는 그런 이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네. 공정이 단순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잘만 활용이 되면 뭐 집에서 이런 베이킹 소다는 뭐 세제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입 대체 효과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이산화탄소라는 게 발생하면 무조건 해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산화탄소 이 포집 활용 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감축 목표하고 그다음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선언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은 더욱 중요하게 될 건데요. 네. 이런 이제 포집 활용 기술을 전력 분야 이외에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감축 수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전력 분야에서도 천연가스 발전소가 석탄 발전에 비해서는 좀 탄소가 적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나오는 편이라 향후에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도 탄소 포집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이 되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까지 포집하는 것이 아마 향후 이슈가 될 것 같고 외국에서도 벌써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전력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는 이산화 포집 기술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지고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2017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 생산량이 한 20% 정도를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는 2017년에 15.1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63.8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 한 1기가 한 1에서 한 1.3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30에서 40개 정도를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더 건설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2030년까지 신규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한 95% 정도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전력연구원에서도 태양광 분야와 풍력, 특히 해상풍력 분야의 기술 개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태양광 발전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태양광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히 진행됐고요. 네. 유럽,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에서 이미 태양광 발전 원가가 화력 발전 원가보다 비슷하거나 그 이하의 수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네네. 태양광 관련된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태양광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그런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점점 넓혀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토가 좀 작은 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할 장소가 적다 보니까 산비탈에 이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산림 훼손과 안전성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한다는 의미와 전기를 사용한 곳 근처에서 발전해서 바로 사용하자는 개념인 분산형 발전 개념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도심에 있는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벽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여러모로 이제 미관상 이런 점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붕 자체나 아니면 건물 유리 자체를 태양광 판넬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전력연구원에서도 이제 도심 건물에 있는 유리창으로 쓸 수 있는
반투명 고효율 유리창 일체형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은 이제 태양전지가 반쯤 투명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괜찮고요. 네. 빛도 줄여주는 차광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빌딩에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공급 효율도 높일 수 있어가지고 탄소 중립이 아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전력연구원 건물에 있는 유리창에다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도 뭐 이렇게 아파트나 일반 건물, 뭐 지붕이나 이런 베란다 쪽에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건 봤는데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지붕 자체나 아니면 건물 유리에 이런 태양전지 기술이 아예 일체형으로 나오면 정말 편리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그 풍력 발전 기술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력연구원에서는 이제 풍력 발전 중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분야에 이제 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육상풍력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모로 좀 제한적이고 규모도 좀 적은 편이라 저희보다는 이제 민간 기업이 수행할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해상풍력이 이제 용지를 확보하는 데도 좀 약간 쉬운 편이고, 네. 육지보다는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주민들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편이었는데, 네. 초기에 이게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해상풍력 확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한전과 어떤 공기업이 이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지금 전력연구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도 있습니까? 네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풍력 터빈 중에서도 하부 구조물 분야에 이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민간 기업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바다에 풍력 터빈을 설치를 하려면 육지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처럼 바닷속 땅 속에 뭐 쐐기둥을 이렇게 때려서 이제 하부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터빈을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력연구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서해 해저 지형에 적합한 석션 버켓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단단한 모래와 뻘이 있는 해저에 우리 삼각대 모양의 구조물을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소음과 진동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에 실제로 설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 기술을 좀 더 확대해서 해상풍력 일괄 설치 시스템이란 그런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바다에다가 일단 우선 가서 이제 하부 기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이후에 이제 상부에 있는 그 프로펠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터빈을 해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조립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네. 그 해상풍력 설치 기간이 한 90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방식은 바닷가 부두에서 이제 하부 구조하고 터빈 전체를 조립을 해서 특수한 배를 이용해 가지고 해상에다가 운반을 해서 석션 공법으로 한 번에 딱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제 공사 기간이 90일이었던 거를 한 10일 만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올 7월 초에 이제 군산 앞에 앞바다에 실제로 이게 풍력 터빈을 한 번에 설치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오늘 이 탄소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왜 탄소 중립을 이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이든 뭐 이렇게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발전 방식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좀 약간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전력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에너지 신기술 좀 연구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극심한 이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 뭐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은 이제 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제 거대한 변화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재생에너지는 이제 날씨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좀 변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전력 개통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출력 변동을 잘 예측하고 제어하는 그런 새로운 전력망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후변화에 따른 뭐 대규모 피해보다는 아마 적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네네. 저희 전력연구원 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탄소 중립, 특히 이제 전력망 안정화 기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기술 연구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력 제갈성 전력연구원 연구전략실장이었습니다.